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들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단순히 병원이나 약국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미래의 투자 포트폴리오,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흐름입니다. 바로 2026년 제약바이오 전망이죠. 맞습니다. 아까 제가 기대하셔도 좋다고 한 게 이 내용들이 약간 막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의 비즈니스로 구현되는 과정과도 같거든요. 맞아요. 복잡해 보이는 신약 개발의 세계와 글로벌 제약 시장의 격변기가 도대체 우리의 일상, 그리고 통장 잔고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내는 것이 오늘 저희의 임무입니다. 사실 이 모든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생존을 위한 사투입니다. 지금 글로벌 제약 시장을 주름잡는 이른바 픽파마들이 아주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있거든요. 겨울이요. 밖에서 보기엔 제약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돈을 잘 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그 비만 치료제 하나만 해도 전 세계가 엄청 들썩이고 있잖아요. 네,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특허 절벽 때문입니다. 아, 특허 절벽. 제약 산업에서는 신약을 개발하면 일정 기간 독점 판매권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기한이 끝나는 순간 복제약,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나 제네릭이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매출이 말 그대로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거죠. 아하, 그 독점권이 만료되는 타이밍이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다가오고 있는 건가요?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당장 2025년부터 2030년 사이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림파자, 키트루다, 오젬픽 같은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가 준줄이 만료됩니다. 와, 수십조 원 단위의 확실한 캐시카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네요. 게다가 그 미국의 IRA 약가 인하안이나 트럼프 RX 같은 정책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뉴스에서 IRA라는 단어는 많이 봤는데 그건 보통 전기차 보조금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제약 산업에서 IRA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에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제약 분야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제약사들이 부르는 대로 비싼 약값을 다 내주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아,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거군요. 네, 정부가 직접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해서 깎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RX 역시 약가 인하를 목표로 하는 정책 기조고요. 결국 예전처럼 비싼 약을 독점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던 온실 속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경제적 압박이 단순히 기업의 장부 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거대한 패권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패권 전쟁이요? 네, 2025년 12월에 발효된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들여다보면 그 실체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생물보안법? 이름만 들으면 무슨 바이러스 유출을 막는 법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보고서들이 분석하는 이 법의 본질은 사실상 중국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견제입니다. 미국 정부의 예산을 받는 기업이나 병원은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아예 쓰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와우.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졌던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분리, 즉 디커플링 현상이 바이오 산업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엄청난 속도로 덩치를 키우던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입지가 하루아침에 묶여버린 셈이죠. 그 빈자리를 두고 한국, 인도, 일본, 유럽 기업들이 치열하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삼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건 정말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네요. 빅파마들은 특허 만료로 돈줄이 마르고 있고 정부는 약값을 깎으라고 압박하고 심지어 중국 파트너는 쓰지 말라고 하니까요. 결국 제약사들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겠군요. 단순히 기업 간의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처방받을 약의 가격과 출처가 결정되는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본이 지금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차세대 기술들의 사활을 걸고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최전선에 있는 기술이 바로 ADC, 즉 항체약물 접합체입니다. 아, ADC. 저도 이번 자료들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진짜 전율을 느꼈어요. 근데 용어가 좀 딱딱하잖아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이 ADC가 기존 항암제와 어떻게 다른지 조금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
흔히들 항암 치료를 떠올리면 머리가 빠지고 심한 구토를 하는 등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항암 치료하면 너무 힘든 과정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건 기존의 화학 항암제가 마치 융단 폭격처럼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가리지 않고 모두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ADC는 유도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세포만 쫓아가는 유도 미사일이요? 네. 암세포 표면에만 있는 특정 특징을 정확히 찾아가는 항체가는 내비게이션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독성 약물 폭탄을 아주 미세한 끈, 즉 링커로 묶어둔 겁니다. 오, 내비게이션에 폭탄을 달아놓은 거네요. 그렇죠. 이 미사일이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정확히 암세포에 찰싹 달라붙고 암세포 안으로 꿀꺽 삼켜진 뒤에야 묶어둔 끈을 풀고 폭탄을 터뜨립니다.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초토화시키는 정밀 독성의 마법이죠. 정상세포는 무사히 두고 암세포 안에서만 시한폭탄을 터뜨린다니 진짜 꿈의 기술이네요. 그 유도미사일 기술이 실제로 엄청난 성과를 낸 사례가 다이치 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엔허투라는 약이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약이 2024년에 의학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합니다. 보통 항암제는 이건 위암 치료제입니다. 이건 폐암 치료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암이 발생한 장기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거든요. 네, 보통 다 그렇죠. 폐암 몇 기, 위암 몇 기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에너투는 암의 종류가 아니라 HER2라는 특정 표적 단백질이 암세포에 있는가 없는가만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신의 암이 위에서 생겼든 유방에서 생겼든 폐에서 생겼든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이 단백질 꼬리표만 달려있으면 우리 약이 찾아가서 파괴하겠다는 거군요. 네, 이른바 종양불문 허가죠. 이거 진짜 패러다임이 통째로 뒤집히는 느낌이네요. 이런 혁신성 때문에 빅파마들이 지금 돈보따리를 들고 ADC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4년 한 달 동안 존슨앤존슨이 암브릭스를 20억 달러에 인수한 것을 비롯해서 관련 파트너십과 인수합병 거래 규모가 무려 6,04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잠깐만요. 6,403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대략 88조 원이 넘잖아요. 단순히 신약 하나 새로 샀다고 그 천문학적인 돈을 쓰진 않았을 텐데요. 그만큼 이 ADC를 앞으로 모든 암 치료의 표준 플랫폼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겠네요. 확실히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술이 ADC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클래리 베이트가 선정한 블록버스터 신약 보고서를 보면 분해 유도 기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비오메디슨의 BQB-16673이나 BMS의 메지구도마이드 같은 약물들이 그 주인공이라는데 분해를 유도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기존의 약물들은 대부분 억제제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이 활동하지 못하게 찰싹 달라붙어서 스위치를 끄거나 자물쇠 구멍을 막아버리는 식이죠. 네, 활동을 못하게 막는 거군요.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가 아주 영악하다는 겁니다. 자물쇠 구멍이 막히면 아예 다른 모양의 자물쇠를 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환자들이 겪는 내성의 원인이죠. 아, 약이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거군요. 그럼 이 분해 유도 약물들은 어떻게 그 내성을 극복하나요? 자물쇠 구멍을 계속 막는 대신에 아예 문짝을 뜯어내버리는 건가요?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문짝을 뜯어서 아예 세포 내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내서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단백질 자체를 물리적으로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에 암세포가 모양을 바꾸고 저항성을 길러낼 틈 자체를 안 주는 혁신적인 메커니즘이죠. 와, 암세포 입장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신이 등장한 셈이네요. 의학의 발전 속도가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치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환자 입장에서 매주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주사를 맞아야 하거나 냉장고에 약을 신주단지 모시듯 보관해야 한다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환자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들을 보면서 특히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환자 편의성의 혁명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도 가장 맞닿아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맞습니다. 약효가 뛰어난 건 이제 기본이고 그 약을 얼마나 쉽고 편하게 투여할 수 있는가가 미래 제약 산업의 새로운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시장인 비만 치료제 시장을 보면 이 트렌드가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네, 기존 유명한 약들은 다이어트 효과는 확실한데 전부 주사제였죠. 게다가 꼬박꼬박 냉장 보관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올포글리프론이란 약물이 2026 최고의 기대주로 꼽히는 겁니다. 올포글리프론이요? 네, 이 약은 기존 주사제들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하루에 한 번 그냥 꿀꺽 삼키면 되는 먹는 알약이거든요. 심지어 냉장 보관, 즉 콜드체인 유통이 필요 없습니다. 아, 잠깐. 냉장 보관이 필요 없다는 건 제약사 입장에선 특수 냉장 컨테이너 없이 일반 택배나 화물로 전 세계 어디든 약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조 비용, 유통 비용이 획기적으로 떨어지고 냉장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까지 시장을 엄청나게 넓힐 수 있죠. 자료에 따르면 이 경구용 약물이 2031년에 주요 선진국 7개국, 즉 G7에서만 비만으로 1,111억 달러, 당뇨로 52억 달러의 예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편의성이 곧 조 단위의 경제적 가치로 직결되는군요. 주사를 알약으로 바꾸는 것 외에도 환자 편의성을 높이는 또 다른 혁신들이 있나요? 투여 주기를 극단적으로 늘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천식 환자들은 평소에 흡입기를 달고 살거나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요. GSK가 개발한 데페모키맙이란 약은 무려 6개월에 딱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천식이 관리됩니다. 와, 6개월에 한 번이요? 그럼 1년에 2번만 병원에 가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이코트로키나라란 약 역시 복잡한 주사 방식이었던 건선 치료를 매일 먹는 알약 형태로 바꿔버렸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얽매여 있는 시간을 줄이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니 정말 엄청난 축복이네요. 그런데 아까 비만 치료제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네, 좋죠. 요즘 기사를 보면 비만약이 단순한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묘사되던데 자료들에서도 이 현상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더라고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지난 수십 년간 제약산업을 지배했던 질환 하나의 약물 하나라는 낡은 공식이 완전히 붕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낡은 공식의 붕괴요? 네, 제듀얼 비원형 호르몬을 기반으로 한 비만 치료제들이 이제는 체중 감량을 넘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신장 합병증을 줄여주며 심지어 수면 무호흡증까지 개선한다는 임상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니, 살 빠지는 약이 어떻게 심장이나 콩팥까지 보호하는 건가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GLP-1이라는 물질이 단순히 식욕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 염증 자치를 잡아주는군요. 게다가 최근에는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줄여서 메시라고 부르는 질환에도 이 약을 씁니다. 술을 안 마셔도 간에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는 심각한 병인데 그동안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거든요.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은 하나의 약물로 여러 질환의 도미노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다질한 전략을 기본 옵션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무기가 스위스 아미나이프처럼 다방면으로 쓰인다니 수익성은 더 폭발하겠네요. 자, 여기까지 약이 얼마나 정밀해졌고 똑똑해졌는지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지는 대목인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도대체 제약사들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신약들을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쏟아낼 수 있는 걸까요? 예전에는 신약 하나 나오는데 10년 넘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 비밀의 열쇠를 파헤쳐 보니 바로 인공지능, AI가 있었습니다. 2026 전망 자료들이 입을 모아 가리키는 방향도 정확히 같습니다. AI는 더 이상 신약 개발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가 아닙니다. 보조 도구가 아니다.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첫 단계부터 임상시험을 어떻게 설계할지, 어떤 환자에게 약이 잘 들을지 선별하고, 심지어 공장에서 약을 찍어내는 수열 관리까지 AI는 이제 신약 개발 생태계 전체를 떠받치는 표준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와, 인프라가 되었다는 말이 체감이 확 드네요. 사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들, K바이오텍들의 활약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바이오타임스 기사에 언급된 기업들 면면을 보면 꽤 놀랍습니다. 아이젠사이언스, 에임비, 갤럭스 같은 회사들이 언급되던데요. 네, 한국의 AI 신약 개발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젠사이언스는 전사체 데이터와 미어캣이라는 의생명 특화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신약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사체 데이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번역 좀 부탁드립니다. 미어캣은 동물 이름 아닌가요? 아주 직관적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DNA라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가 실제로 일을 할 때는 그 도서관의 책을 전부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한 페이지들만 복사해서 씁니다.
그 복사본들의 총합이 바로 전사체 데이터입니다. 아하, 복사본들의 모음. 즉, 현재 이 세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현장 보고서인 셈이죠. 그리고 미어캣은 챗GPT 같은 인공지능인데 전 세계의 복잡한 의학 논문과 생물학 데이터를 달달 외우고 있는 똑똑한 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세포의 실시간 상태를 보여주는 현장 보고서를 의학 지식으로 무장한 초천재 AI 조수에게 던져주고 여기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고칠 약을 설계해봐 라고 시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인비는 AI로 항체를 직접 설계해서 실험실 테스트 시간을 대폭 줄이고 있고 갤럭스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해서 기존에는 공격할 수 없었던 타겟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연구원들의 든든한 동료가 된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면서 탄생한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어떤 파도죠? 소프트웨어가 그 자체로 약이 되는 시대, 바로 디지털 치료제, DTX입니다. 앱이나 소프트웨어가 약이 된다고요? 솔직히 아직은 좀 와닿지 않는데요. 비타민 먹을 시간에 알람 올려주는 건강관리 앱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고 의사가 처방하는 진짜 약입니다. 진짜 약이라고요? 네, 상상해 보시죠.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화학 성분을 수면제를 처방해 주는 대신 오늘 밤부터 이 앱을 다운로드해서 자기 전 10분씩 이 VR 게임 기반의 인지행동 치료를 수행하세요. 라고 처방전을 써주는 겁니다. 와, 부작용 걱정하면서 억지로 알약을 삼킬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VR기기로 병을 치료한다고요. 환자 입장에선 너무 좋은데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걸 왜 개발하려 할까요?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 보고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경제성 수치가 그야말로 충격적이거든요. 전통적인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보통 10년 이상의 시간과 2조 원 가까운 돈이 듭니다. 게다가 성공 확률도 극히 낮죠. 그렇죠. 신약 개발은 원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요. 그런데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 신약 대비 개발 기간을 40% 이상, 개발 비용은 무려 9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비용이 90% 절감이요? 2조 원 들던 게 2천억 원도 안 든다는 거잖아요. 이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네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중추신경계 질환을 중심으로 벌써 40개 이상의 디지털 치료제가 처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불면증 치료제 2개 제품이 이미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시장은 2030년까지 무려 17억 3천억 달러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조망됩니다. 알약을 약국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앱스토어에서 처방 코드를 입력하고 치료제를 다운로드하는 미래가 벌써 열렸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즉 한국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K-바이오 생태계는 어떻게 기회를 잡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가장 뚜렷하게 수혜를 입고 있는 분야는 단연 CDMO, 즉 위탁개발 생산 분야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미국의 생물보안법 기억하시죠? 아,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그 법이요? 네. 글로벌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중국에 맡겼던 엄청난 물량의 의약품 생산을 대체할 새롭고 안정적이며 기술력 높은 파트너가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이 거대한 수요의 이동 경로 한가운데 바로 한국의 CDMO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대형 기업들의 행보가 그렇게 공격적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당장 2025년 4월부터 5공장을 가동하고 2032년까지 무려 132만 리터라는 세계 압도적 1위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엄청난 규모네요. 셀트리온 역시 CDMO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영업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K-바이오의 저력은 단순히 다른 나라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텍들의 행보도 만만치 않다는 뜻이군요. 증권사 리포트들에서 탑픽으로 꼽는 기업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나요? 키움증권 리포트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업이 등장합니다. 바로 ABL 바이오인데요. 이 회사는 혈액내 장벽, 이른바 BBB를 통과시키는 셔틀 플랫폼 기술을 쥐고 있습니다. BBB요? 뇌를 둘러싼 장벽 같은 건가요? 전용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이 경호 시스템이 뇌장벽, BBB입니다.
찰통 보안이군요. 문제는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을 치료하려고 약을 투여해도 이 경호원들이 약물조차 독소로 인식하고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아,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뇌 안으로 배달을 못하면 무용지물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ABL 바이오의 기술은 약물의 VIP 프리패스 목걸이를 걸어주는 역할, 즉 약물을 안전하게 뇌 안으로 싣고 들어가는 셔틀버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똑똑한 기술이네요. 이런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주사 대신 먹는 비만약, 즉 경구용 GLP-1 기술을 개발 중인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이 신약 가치로 재평가받으며 K바이오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강력한 유망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빅파마들이 풀지 못해 안달난 난제들의 열쇠를 우리 기업들이 쥐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게요. 그런데 제약산업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목적이죠. 자료를 읽다 보니 산업의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한국의 가장 뼈아픈 사회 문제인 저출생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제약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치료제 분야에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나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잔료에 따르면 애니젠이라는 기업은 난임 치료에 필수적인 조기 배란 억제제 가니렐릭스를 개발해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군요. 또 한국 오가논의 경우 난임 환자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스스로 배에 주사를 놓아야 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약물 패키지에 자가주사법을 아주 쉽게 알려주는 QR코드를 도입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환자의 섬세한 마음까지 보듬는 훌륭한 사례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법이나 제도가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상용화되는데 한 세월이 걸리잖아요. 당장 방금 들은 디지털 치료제나 AI 신약 같은 첨단 혁신들을 우리 식약처는 심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행히도 식약처의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견인하는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건 세계 최초로 제정해 시행하는 디지털 의료제품법입니다. 오, 세계 최초요? 네, 소프트웨어나 AI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들을 심사할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든 거죠. 규제의 불확실성을 없애서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운동장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진짜 선제적인 대응이네요. 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SafeY24라는 자동화된 전자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심각해진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응해 사회재활 체계인 함께한 걸음 센터를 전국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 성장을 규제 과학과 혁신으로 통합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풀어놓은 지식의 보따리 어떠셨나요? 테커 절벽으로 촉발된 빅파마들의 위기, 그리고 생물보안법이 쏘아올린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길에 달려왔네요. 네,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유도미사일, ADC와 질병 단백질을 아예 뜯어내버리는 분해 유도 기술도 살펴봤고요. 냉장고가 필요 없는 먹는 비만약이 가져올 엄청난 나비 효과, 개발 비용을 무려 90% 이상 단축시켜버릴 AI와 디지털 치료제의 충격,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서 든든하게 기회를 잡고 있는 K바이오텍들의 이야기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탐구한 다채로운 소스들이 정말 큰 그림을 그려주네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가 화학물질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예측 모델로 진화하고 약이 암의 종류가 아닌 단백질 구조를 기준으로 처방되는 시대가 온다면 말이죠. 네. 앞으로 10년 뒤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과 진단의 개념, 나아가 질병을 앓는다는 것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고 재종이 되지 않을까요? 와, 병원 건물과 질병의 정의 자체가 해체되고 다시 쓰이는 미래라니.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짜릿해지는 화두네요. 혁신이 가져올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볼 때죠.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매력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머릿속에 띄워두고 여러분 스스로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배움을 즐기고 멈추지 않는 당신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